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방송 올쇼TV의 사회를 맡은 김지선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그리고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아마 자동화에 대한 관심이 가장 뜨거울 텐데요. 그 중에서도 아마 RPA가 가장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도입을 고민하는 그런 분야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근에도 이 RPA 관련해 가지고는 많은 방송을 했었었죠. 오늘은 이 분야에 가장 많은 구축 경험을 보유한 KS텍과 그리고 실제 구축을 하셨던 NH농협 캐피탈에서 RPA 효율적인 도입 전략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3분이 지금 나와주셨는데요. 먼저 이우항 KS텍 전문위원님, 그리고 김건엽, 그리고 KS텍 연구원님, 그리고 NH농협캐피탈 김민철 디지털 전략팀 대리님 나와주셨습니다. 3분이다 보니까 소개가 네, 먼저 간단하게 3분씩 돌아가시면서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KS텍 어널리틱스 디시전 사업부에 근무하고 있는 이우항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에 김건엽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KS텍에서 RPA, AI 종합 솔루션 IQ보 담당하고 있는 김건전 연구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리. 네. 안녕하세요. NH농협캐피탈에서 RPA 추진 전략 수립과 RPA 단계별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김민철 대리입니다. 네. 오늘 발표는 약 4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저희가 발표를 하는 동안 궁금한 내용을 질문을 해주시면은 추후에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설문조사도 지금 진행 중인데요. 이 설문과 질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도 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RPA 효율적 도입을 위한 전략과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를 이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RPA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RPA 시스템 고도화 방안 및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짧게 KS텍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1998년 설립한 이후 20여 년 이상 동안 IT 솔루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KS텍의 주요 사업 분야는 스마트 디시전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개발, 그리고 시스템 유지 보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세 사업 분야로는 수익, 매출, 설비 및 인력 운영 최적화를 위한 최적화 솔루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 방식 및 노하우 BRMS화하여 자동화하기 위한 오퍼레이셔널 디시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예측하기 위한 어널리틱스 디시전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리고자 하는 RPA 사업은 이 중에서 액티비티 오토메이션 사업 분야에 속합니다. 업무 워크플로우를 관리하거나 절차적으로 반복 수행되는 작업을 자동화하기 위한 액티비티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오토메이션 애니웨이의 RPA 솔루션 그리고 IBM BPM, 레드 BPM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국내 여러 산업 분야에서 많은 레퍼런스를 확보했습니다. 금융, 제조, 통신, 물류 및 유통 분야뿐만 아니고 에너지, 기타 여러 산업 분야의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RPA 고객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주요 고객사로는 제조업과 그리고 금융업, 그리고 유통, 그리고 건설업의 여러 고객들이 있습니다. 이 고객들 중에서는 이제 시범 사업을 구축하고 확장을 검토하는 고객사들도 있고 3차, 4차 구축하고 이후에 고도화를 고민하는 고객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란 이 RPA를 향후 고도화하는 이런 방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RPA는 좀 아마 당연히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RPA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RPA가 무엇인지 좀 핵심만 조금 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RPA에 대해서 먼저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RPA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로봇처럼 업무 절차를 자동화한다라고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업무에 RPA를 적용을 하면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절차적 반복 수행되는 대량 데이터 업무 처리, 그리고 적시성이 필요한 업무 또는 여러 단위 시스템을 연동해야 하는 업무, 이런 업무에 RPA를 적용을 하면 효과적입니다. 이 중에서 대량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몇몇 분들은 좀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전산 시스템에서의 대량 데이터다라고 하면 수십만 건, 수백만 건, 수억 건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이런 분야에 그럼 RPA를 적용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RPA의 대상은
업무 처리 절차를 자동화하는 거기 때문에, 즉 업무 담당자가 처리하는 업무들 중에서 내가 주문 처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수십 건, 수백 건, 수천 건의 데이터를 처리한다라고 하면은 매일매일 그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해서 30분 이상의 또는 여러 시간의 업무 시간을 할애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의 대량 데이터에 RPA를 적용을 하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업무가 절차와 규정에 의해서 명확히 정의되어 있고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데이터를 수집한다거나 또는 데이터를 가공한다거나 또는 내부 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를 등록해야 하는 이런 업무가 있다라고 하면은 RPA를 적용해서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RPA를 적용할 때 어려움이 있는 분야들도 있습니다. 사용자의 오랜 다양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서 판단을 해야 하는 업무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분야에는 RPA를 적용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 적시성 업무. 저희가 업무 수행하기 위해서 출근 전에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어떤 자료가 있다든가 보고서가 있다든가 또는 업무 일 마감 이후에 정리해야 하는 업무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업무에 RPA를 적용하면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저희 국내에 이미 52시간 근무 제한이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출근 전 마감 후 업무 처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52시간 근무를 지키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 단위 시스템을 연동해서 자동하고자 하는 업무. 예를 들어서 하나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ERP 시스템도 접속해야 되고 그룹웨어도 접속하고 주문 관리도 접속해야 되는 여러 시스템을 같이 사용해야 되는 업무를 자동화한다라고 하면은 이 여러 시스템을 연동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버든이 걸립니다. 뭐 EA 솔루션을 도입하실 수도 있지만 도입하는 비용과 기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변화 관리하는 데도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RPA 특성에 의해서 기존에 있었던 사용자가 사용하는 시스템을 그대로 그 UI를 활용하면서 여러 시스템을 연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특성이 있는 RPA 업무다라고 하면 RPA를 적용을 하고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여러 산업 분야에 그 RPA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RPA를 고민하고 계신 고객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금융업 같은 경우는 판매 실적 집계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펀드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저희는 증권사나 은행에서 펀드를 가입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펀드라는 것은 판매사가 있고 운용사가 있고 수탁사가 있습니다. 실제 이 펀드를 부동산에 투자할 것인지, 채권에 투자할 것인지, 증권에 투자할 것인지 이런 운영을 하는 수탁사가 따로 있게 되는데 내 펀드의 실적을 알기 위해서는 각각 수탁회사에서 판매 실적을 메일로 판매사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오는 여러 그 수탁사에서 오는 그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고객들한테 리플라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 자체, 그러니까 즉 실적 집계하는 업무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 수탁사로부터 정보를 취합하게 되는데 RPA를 적용해서 효과를 좀 높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세계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석유, 광물, 곡물들의 뭐 시세를 집계하는 업무. 이 데이터가 해외 사이트에 있는 데이터이기도 하고 데이터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RPA를 적용하면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유통사 같은 경우는 저희 그 영업 직원에서 가장 고민하는 것은 어떤 매장에서 어떤 제품이 얼만큼 판매됐는지 이 자료가 그 영업 활동의 기초 자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각 사이트별에 들어가서 내가 직접 그 데이터를 조회하고 보고서를 만들고 이 보고서를 기초로 영업 활동을 수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 작성을 RPA로 대체함으로써 내가 출근하기 이전에 미리 RPA가 각 매장에서 판매된 정보들을 집계해서 나는 바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자동화 효과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제조사 같은 경우는 주요 그 생산 설비들의 사용률을 분석하는 데도 사용이 되고 있고 또는 만든 제품의 성분 분석하는 분석서들을 취합하고 내부 시스템 등록하는 이런 부분에도 RPA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회사들의 공통적으로 재무나 회계 업무 그런 데도 많이 RPA를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RPA를 적용을 해서 그럼 어떤 점이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결국 경쟁력, 역량을 강화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 상황으로 저희가 새롭게 접한 어떤 환경 중에 하나는 그 재택근무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국내에도 RPA 도입한 지 벌써 이제 3년차가 되고 있는데 좀 더 빠르게 RPA를 도입했던 그 고객사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하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이런 소식을 몇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효과로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인력 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저희가 많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단순 반복되는 기피 작업을 자동화함으로써 업무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다. 저희가 그 업무 처리를 하다 보면은 10분 정도는 참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분, 30분 동안 반복적인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굉장히 피로도가 높아지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 처리되는 기피 작업을 자동화를 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시스템을 연동을 해서 처리하는 업무를 자동화할 때도 RPA를 도입을 하면 효과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네, 올해 아무래도 이 RPA 시장에서 가장 그 핫한 용어가 바로 이 하이퍼 오토메이션이 될 텐데요. 아마 오늘 방송 이제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저희가 올해 그 RPA 방송을 하면서 가장 또 많이 언급했던 용어가 또 이 바로 하이퍼 오토메이션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이퍼 오토메이션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으실 것 같거든요. 좀 자세하게 이번 기회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퍼 오토메이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이퍼 오토메이션은 이 단어는 작년 말 가트너 그룹에서 표현한 표현입니다. 가트너 그룹에서 2020년도 올해를 예상한 핵심 트렌드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클라우드로 대표될 수 있는 스마트 스페이스, 그리고 또 하나로는 피플 중심, 그러니까 즉 사람 중심의 트렌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피플 중심의 그 트렌드 중에서 전략 기술 첫 번째로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라는 용어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퍼 오토메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라는 것은 조직의 자동화 대상 업무 프로세스를 빠르게 식별하고 자동화하기 위해 AI와 머신러닝, 융합 활용하는 단계를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구축한 RPA를 앞으로 어떻게 더 확장할 것인지, 활용도를 높일 것인지, 이와 같은 맥락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퍼 오토메이션에서 시사하는 점 4가지가 있습니다. 영역의 전환, 기술 진화, 민첩성 증대, 직원 참여, 이렇게 둘 수 있습니다. 영역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RPA를 도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업무 중에서 어떤 작업에, 어떤 부분에 RPA를 적용을 해서 자동화할 수 있을 것인지, 즉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단위 작업에 대해서 저희가 RPA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 다 자동화하는 업무는 거의 없습니다. 중간에 업무 담당자의 어떤 판단이 필요하고 휴먼 타스크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단위 작업만 자동화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는 지식 업무 전반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자동화를 하기 위한, 즉 영역의 전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업무 중심의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그 규칙 중심의 어떤 작업을 자동화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머신러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공지능의 어떤 기술들을 융합을 하게 되는데, 그런 통합을 하기 위한 기술 혁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신속한 대응, 그리고 지금 자동화를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저희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직원들의 전적인 참여와 완벽한 협업입니다. 그리고 가트너 그룹에서는 이와 같은 그 하이퍼 오토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2가지 핵심 컴포넌트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 시스템, 레거시 시스템들을 조작하고 연동하기 위한 RPA 솔루션, 그리고 또 하나로 업무 중심의 장시간 동안 처리되는 프로세스도 자동화하기 위한 IPPMS 2개의 컴포넌트를 핵심 컴포넌트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오토메이션 애니웨어사에서 이 하이퍼 오토메이션에서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인텔리전트 프로세스 도출, 즉 RPA 자동화하기 위한 그 프로세스를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 하는 부분과, 그리고 RPA, 그리고 RPA로 자동화했을 때 어떤 부분이 얼마나 자동화가 됐고 얼마나 수행이 되고 있고 하는 것들에 대한 통찰력, 즉 쉽게 분석할 수 있고 그런 어떤 통찰력을 제공하는 기능, 그리고 인텔리전트 문서 처리, 4가지 기능으로 나눠서 접근하고 있으며, 각각 제품으로는 디스커버리 봇, IQ 봇, RPA, 봇 인사이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RPA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 봇 인사이트는 분석한 통찰력을 제공해주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레포팅 기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스커버리 봇과 IQ 봇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스커버리 보십니다. 그 프로세스 자동화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 프로세스를 식별해내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 RPA를 도입을 고민하시는 여러 고객사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업무에 대해서 RPA 적용하는 것이 좋은지, 또는 수행사에서 이런 어떤 업무를 찾아서 RPA를 적용해 줄 수 있는지를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저희는 그 고객사의 업무 프로세스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RPA를 적용하는데 어떤 특징이 있는 업무에 RPA 적용하면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저희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앞에서 컨설팅이라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고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자동화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디스커버리 봇에서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즉 인공지능 기반으로 내가 디스커버리 봇을 설치하고 업무를 쭉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어떤 업무들이 반복적으로 수행이 되고 이 부분들을 저희가 자동화를 했을 때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되고, 그런 이제 후보 대상도 굉장히 많이 도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ROI를 따져야 될 것이고, 그래서 효과성이 높은 것들을 먼저 뽑고 자동화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최대 한 5배 이상의 어떤 빠른 속도로 업무 자동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인텔리전트 문서 처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그 김건엽 연구원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인텔리전트한 문서 처리, 아까 앞에서 설명해 주신 부분들의 이제 그 디스커버리 봇 다음에 작용되는 이제 부분이고요. IQ봇 관련돼서는 이제 오늘날 이제 데이터를 자동을 하시거나 이제 뭐 업무를 진행을 하실 때 데이터가 엑셀이나 뭐 CSV 같이 정형화된 문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뭐 반구조화나 비구조화 되어 있는 이제 다 소위 다크 데이터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8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자동화 부분에 이제 포함시키기 위해 나온 솔루션이고요. 이제 그것들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Q봇은 이제 문서나 이메일 같은 것들, 그 다크 데이터 중에 뭐 구조가 정해져 있지만 뭐 다양한 그룹핑이 되어 있는 것들, 고지서, 범칙금 종류들, 혹은 기타 뭐 송장이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안에 있는 텍스트를 추출하고 검증하는 것들을 이제 처리해주는 종합 솔루션입니다. 해당하는 솔루션에 이제 컴퓨터 비전, 자연 언어 처리, 퍼지 로직, 머신러닝 같은 AI 기술들을 사용을 하고, IQ봇은 이제 오토메이션 애니웨이에서 제공을 하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연동이 가능을 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는 이제 좀 더 확장된 업무 처리를 진행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그 전처리 부분에서 뭐 기울기를 보정한다든지, 뭐 자동 분류를 해서 뭐 패턴별로 가형, 나형, 다형을 그룹을 지어주고, 그래서 텍스트를 추출 후 부처리하는 과정들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뒷부분에 다이어그램이 나와 있는데, 해당 부분들은 이제 아까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전처리 부분에서 그 학습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그 인스턴스를 미리 정의를 해 놓습니다. 그걸 가지고 OCR 엔진을 태워서 이제 그룹핑이 되면 그 부분들을 학습시키고, 데이터를 추출이 완료되고 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필드 값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하게 되면 이제 결과 파일을 CSV 형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업무에 활용을 하실 수 있는 이제 솔루션입니다. 다음 부분은 이제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계속 이어서 RPA 고도화 사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캡처라는 것은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사용자가 실제 사람인지 컴퓨터인지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주로 캡처 사용하는 용도로는 뭐 악의적인 봇의 지속적인 공격을 방지한다거나, 또는 불법적인 어떤 그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캡처를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제 샘플과 같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며,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접근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그 그래프 사진에서, 모자이크 된 사진에서 어떤 물체를 선택을 하라, 이런 부분은 아직 그 뭐 인공지능이나 RPA로 접근하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앞에 첫 번째 사례,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단순한 형태다라고 하면 OCR 엔진으로도 접근할 수 있지만, 복잡해지면 어떤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을 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로서 앞에서 인텔리전트 문서 처리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분류하고 추출하는, 그러니까 데이터만을 추출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OCR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문서들이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같은 뭐 고지서라 할지라도 발행 기간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고,
그리고 송장 같은 경우도 그 고객사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설비에서 나오는 어떤 데이터다라고 하면 설비에서 만들어진 그 문서들은 거의 정형화되어 있고 이 설비에서 나오는 문서를 변경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은 업무를 처리할 때도 여러 유형의 문서가 있고 문서를 분류하고 거기서 뽑아내는, 즉 인텔리전트 문서 분류 및 처리 부분에 RPA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RPA 솔루션을 조금 더 업무 담당자 관점에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포털을 많이 고민을 하십니다. 그래서 현업 관점에서 내 업무가 지금 자동화할 때 어느 단계에 있는지, 그리고 이 RPA를 지금 도입을 하게 되면은 뭐 작은 이제 시범 사업을 하는 고객사 같은 경우는 10개, 1, 20개 정도의 운영을 하고 있지만 확장된 고객사 같은 경우는 100개, 200개의 그 RPA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지 업무 관점에서 여러 가지 뷰를 제공하기 위해서 포털을 사용을 하십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RPA에 대한 얘기와 그리고 RPA의 가장 최근 트렌드인 하이퍼 오토메이션까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뭐 이어가지고 그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만 좀 꼽아서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짧은 시간 동안 안에 제가 하이퍼 오토메이션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지금 가트너에서 생각하는 또는 뭐 포레스터에서 생각하는 이런 그 트렌드 짧게 언급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연결했을 때 디시전 매니지먼트 이 부분도 지금 굉장히 발전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어널리틱스 또는 RPA 사업 이 세 가지 어떤 기술들을 뭐 지금 포레스터에서도 지금 굉장히 앞으로 발전하고 이런 방향에 있는 단계에 있는 기술들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다라고 하면은 각 그 벤더사마다 좀 다르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크게는 그 사람 중심의 지식 업무를 자동화하는, 그래서 단위 타스크가 아닌 단위 작업이 아닌 업무 중심의 자동화를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가장 기본이 되는 그 기술은 RPA일 겁니다. 그 외에도 인공지능, 머신러닝, 그리고 업무 관점에서 전체를 관리하고자 하신다라고 하면 워크플로우를 관리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 문서들, 동일한 데이터가 유사한 그 문서들을 분류하고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한 캡처링, 그리고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들, 의사결정 부분도 자동화하는 여러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외에 업무 관점의 포털 서비스 같이 이런 것들을 종합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자동화의 영역을 조금 더 확장하고 앞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성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KS텍 연락처를 짧게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네. 네, 지금까지 이제 전문위원님과 연구원님께서 이 RPA와 그리고 그 RPA의 가장 핫한 트렌드인 오토메이션, 하이퍼 오토메이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어서 아마도 가장 궁금해하실 게 이제 사례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다른 기업은 어떻게 RPA를 도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어서 저희 NH 농협 캐피탈 쪽에서 대리님께서 발표를 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NH 농협 캐피탈의 김민철 대리입니다. 네. 오늘 발표하실 내용은 당사 RPA 추진 경과와 추진 전략, 그리고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언급하면서 사례를 설명하고 RPA와 AI 결합에 대해서 당사는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RPA 추진 기간은 만으로 2년입니다. 처음 추진 계획을 세울 때 RPA의 핵심은 업무 분석과 설계라는 걸로 이해했고, 이에 따라서 당사 사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내부 인력으로만 RPA를 추진했습니다. 임직원 교육부터 추진 전략 RPA 2단계까지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앞서 발표하신 KS텍의 유우황 전문위원님과 김건엽 연구원과의 함께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RPA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 장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RPA에 대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구나 진행할 수 있다는 부분과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당사 사정에 맞춰서 추진되어 있는 전략인 만큼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RPA 정의에 대한 것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RPA에 대한 내부 교육 자료를 발췌한 것인데요. RPA에 대해 기술적이고 직관적으로 이해하도록 노력했습니다. RPA는 키보드와 마우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뭐든 할 수 있어요 라고 임직원들을 이해시켰고요. RPA가 우리 업무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지는 떠맡은 업무 지원 도미로 소개하는 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당사 추진 결과대로 POC를 먼저 살펴보면 RPA 업무 전체 분석을 60%, RPA 업무 개발은 20%, AI 수정 개발은 20%에 주목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AI 수정 개발 20%를 좀 높게 평가했는데요. 금융권 전서 화면을 금융 규제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는데 RPA 적용하였다고 그 화면만 정체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POC 전환 항목 중에서 최우선순위는 바로 생산성이었습니다. 쉽게 개발하고 쉽게 변경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솔루션보다 개발하는 인력의 스킬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개발업체의 능력 검증도 최우선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은 RPA에 적합한 업무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방안이었습니다. RPA에 대한 전사 교육이 시행되고 업무를 취합하면 그 다음은 업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저는 RPA 업무 수용 단계 매트리스를 수립하였고 이를 근거하여 업무 적합도를 평가, 프레임워크를 기반하여 업무를 정량적으로 평가했고 RPA 우선 추진 업무에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RPA 우선 추진 순위에 대해서 현업들과 공유하는 장을 가졌습니다. 당사의 RPA 추진 전략은 간단히 3단계 전략입니다. 1단계는 RPA 기술적, 업무적 효과 검증, 거버넌스 수립. 2단계는 RPA 확산으로 RPA 확산에 대한 양적 확장뿐만 아니라 RPA 자동화 도구로서 임직원 인식을 개선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마지막 3단계로는 RPA 완전한 자동화 도구 툴로서 활용하는 단계로서 임직원과 RPA 연결, 고객과 RPA 연결, 챗봇 등 RPA 연결을 둘 수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1, 2단계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에서는 RPA 적합 업무를 평가하고 시범 구축을 통해서 거버넌스를 수립하였습니다. 2단계에서는 외부 요소로 차세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해서 외부 연계 업무를 우선 구축을 진행하였고 RPA 업무 집중화 환경을 위한 별도의 개정 정책 수립, 형상 관리의 연계 방안들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RPA가 디지털 기술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 검증하고 추진 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기업마다 이제 RPA를 도입을 하면서 이제 얻고자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 목표 혹은 목적을 먼저 정해놓고 RPA를 좀 도입할 것 같은데 NH 농협 캐피탈 같은 경우도 그런 RPA를 좀 도입을 하면서 추구하는 방향이 좀 있으셨나요? 네, 당사가 추구하는 RPA 추진 방향은 당사 RPA 추진 방향은 조직별 RPA 전문가를 한 명씩 육성하는 게 목적입니다. 업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해당 실무자가 RPA 개발 스킬을 갖춰서 단순 업무를 RPA로 전환하고 임직원의 생산성을 높이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당사의 목표입니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RPA 거버넌스 백업 장표를 구성하였습니다. RPA 대상 업무의 발굴과 이행까지 그리고 유지보수와 성과 측정을 담고 있고 RPA 보안 정책적인 부분과 RPA 운영 환경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RPA를 운영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업무 문제를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질문은 RPA 장애 시 누구 책임인가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비가역적으로 리스크가 큰 업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무자가 확인하고 승인할 수 있게끔 업무를 설계하였습니다. 두 번째 백업 장표로는 거버넌스에 이어서 RPA 조직에 대한 부분을 담았습니다. RPA 전문 조직을 당사는 별도로 두는 것이 아니라 DTA라는 명목으로 각 조직의 DTA에 대한 씨앗 인재로서 RPA에 대한 이해와 스킬을 차츰 배워 나가는 식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RPA 1단계에서는 4가지 유형의 시범 업무를 구축하였습니다. 좀 더 상세한 장표는 다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RPA가 신규로 도입되는 업무입니다. 상세히 업무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업무가 너무 막연하고 단순 반복적이어서 기존에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업무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타사와 고객 간의 프로세스가 일어나는 부분을 당사가 제3의 입장에서 관찰하고 대상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기존에는 이런 부분을 못했지만 RPA로서 주 2회 타사 사이트를 통해서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캡처 부분을 검증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업무입니다. 이 업무는 실무자의 업무 중에서 단순 반복적인 업무는 RPA로 일부 대체하는 업무입니다. 이를 통해서 담당자는 매일 1회 진행하는 것을 RPA로 다수 진행하면서 고객 만족도를 높인 경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업무를 통해서는 RPA가 당사와 계정된 시스템의 호환성을 검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업무입니다. 이 업무는 망부를 통해서 매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대체하는 업무였습니다. 매일 특정 시간마다 외부망에 접속해서 결제를 하고 해당 결과를 내부 시스템에 업로드해야 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이 업무를 통해서 망분류와 결제 시스템 관해서 검증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업무입니다. 이 업무는
담당자의 일부 업무를 대체하고 사전 준비하면서 실무자의 업무 시간을 확보해줬던 업무입니다. 매일 보고서를 위해 과도한 엑셀 작업이 필요한 부분인데 RPA는 새벽에 엑셀 작업을 상당량 사전에 작업해 놓습니다. 이를 통해서 실무자는 업무 시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고 RPA는 담당자 업무의 자동화 거점을 마련하여 해당 업무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나가면서 업무 자동화 범위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통해서 OA 솔루션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업무 발굴에 대한 저의 경험과 일과별 업무 유형 도출 방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특징상 아침에 시작하는 업무, 아침과 시작하는 업무와 저녁에 시작하는 업무, 그리고 뭐 주초나 주말, 그리고 월초나 월말에 시작하는 업무들이 RPA를 우선 전환하는데 효과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당사만의 경험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가장 볼륨이 큰 업무는 전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현업들과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차츰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RPA를 도입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RPA가 실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장표를 마련하였습니다. 언어텐디드 복 같은 경우는 당사 아래와 같은 식으로 분류해 진행합니다. 시간대별로 업무 사례가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업무 중에 하나는 업무를 하나 실행시키면 72시간 동안 돌아가는 업무가 있습니다. 어텐디드 복 같은 경우에는 실무자 옆에서 실무자가 실시간 업무를 시행할 수 있게 구축을 하였습니다. 당사 RPA와 AI 접목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I라고 말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딥러닝 기반의 OCR을 연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사는 투 트랙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AI에서 제공하는 IQ봇을 활용해서 오토 금융 범칙권을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업무 로직 부분은 너무나 복잡하지만 AI, 즉 코그니티브 OCR을 활용하는 부분은 AI에서 제공하는 IQ봇을 통해서 비교적 용이하게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고객에서 징구된 서류에 대해서 정합성을 체크하는 업무입니다. 당사 디지털 전략팀에서는 실제 IQ에서 제공되는 기능들을 테라스와 텐서플로우를 통해서 직접 개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 두 업무 구축 기반으로 유사 업무로 확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당사가 RPA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던 동기는 RPA에 대해는 한계는 없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RPA가 단순히 업무를 대체하는 건 넘어서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고 모든 프로세스를 연결하는 자동화의 툴이 될 뿐만 아니라 이사바이 365의 장점을 통해서 업무 프로세스, 고객 경험 혁신까지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농해캐피탈은 RPA뿐만 아니라 여러 디지털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디지털 금융사로서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뭐 하나 더 준비하셨죠? 네. 아니, 작년부터 이제 그 능력캐피탈에서 차세대를 좀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좀 전해드렸는데, 이 차세대를 하면서 동시에 RPA까지 적용하기가 사실 또 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좀 실제로 경험 사례를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세대와 RPA에 대한 비교장표를 좀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시스템 보면 파편화되고 비표준화되고 복잡하고 업무 지연이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세대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표준화되고 자동화되고 업무가 단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RPA는 내부적인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외부적으로 전문으로 연결할 수 없는 부분을 RPA를 통해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프로젝트가 진행하면서 이런 외부 요소를 고려되는 단점도 있었지만, 장점으로는 사실 차세대 프로젝트가 HTML5에 대한 호환성을 검증되는 부분을 진행돼서 사실 차세대 이후에는 RPA가 좀 더 인식률이 높고 훨씬 더 용이하게 더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차세대 프로젝트에 또 RPA 업무 집중 환경에 대해서 적용을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 차세대 RPA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별도의 개정 정책을 마련해서 팝업이나 인사평가 등에 제외되도록 마련을 하였고요. 그리고 또 RPA가 적용된 화면에 대해서 형상 관리를 통해서 그런 변경이 있을 경우에 담당자의 사전 알림을 통해서 미리 인지하고 RPA 업무의 그 장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 부분들도 차세대 프로젝트에 반영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RPA 전략과 그리고 NH 농협 캐피탈의 실제 사례까지 아주 자세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발표를 하는 동안 여러분께서 정말 많은 질문들을 좀 주셨습니다. 이 중에 뽑아서 지금부터 세 분께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설문조사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설문조사도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좀 꼽아보려 하는데요. 오늘 확실히 이 RPA 주제가 질문들이 정말 많이 올라오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실제 사례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다 보니 관련된 질문도 좀 많이 올라왔는데 그중에서 먼저 아마 RPA 하시는 분들께서도 많이 고민하시는 그 질문일 것 같습니다. OCR 관련된 질문인데요. 이 RPA를 구축을 할 때 이 OCR 기술의 한계점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는지 좀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는 연구원님께서 답변을 좀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RPA 구축 시 뭐 OCR 기술의 한계점 극복 방법이 무엇이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그 해당 IQ봇 관련된 것과 그 다음에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RPA 자체에 OCR 기능이 존재를 합니다. 그 IQ봇에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4가지 상용 OCR 엔진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뭐 테서렉트,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주어, 그 다음에 뭐 에비, 그다음 구글 비전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그 학습 인스턴스 단위로 취사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새로 그 최신 버전에서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해서 크로스 체크를 한다든지, 이거는 좀 특수한 케이스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특별한 이제 어떤 특정 사이트에서는 이제 아예 OCR 엔진단부터 이제 추가적으로 개발을 해서 뭐 사용하셨다는 그런 부분도 존재를 해서요.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그 보정하는 부분들의 머신러닝이나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해주는 부분이지만 그렇게까지 이제 강력하게 작용이 되는 부분들은 아니고 바로바로 이제 그 결과를 이제 업로드 시키기 위해서는 보정하는 그 파이썬 로직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룹핑을 지어진 부분에서 이제 패턴 체크를 한다든지 파이썬 로직으로 특정 부분에서만 이제 그 엔진에서 그를 이제 잘못 인식을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자동으로 변환을 시켜주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이제 사용을 했었죠. 확률적으로 이제 보정을 할 때도 애초에 많이 틀리는 부분들은 이제 뭐 제외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추가적으로 확인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에 맞추셔서 이제 구축을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 싶네요. 네.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 간단하게. 네. 예, 그래서 그 OCR로 처리하고자 했을 때 가장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잘못 인식한 거를 잘못됐다는 걸 판단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크로스 체크를 좀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 어떤 결과값을 확인한다든가 또는 이 기종의 솔루션을 갖고 프로세싱을 한다든가 라고 했을 때 2개라든가 크로스 체크에서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상이 없는 걸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아무래도 오늘 그 직접 대리님께서 자세하게 NH 농협 캐피탈의 사례를 소개해 주신 덕분에 금융 관련된 또 질문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금융하면 또 보안이죠. 관련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금융 업무의 자동화 같은 경우 개인정보가 상당히 많을 텐데 이 개인정보 보안은 좀 어떻게 하는지 좀 질문을 주셨는데요. 대리님 자세히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구축하는 업무 중에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RPA가 돌아가는 환경이 즉 봇이 돌아가는 환경이 PC 환경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요. 임직원하고 돌아가는 정보 보안 환경이 똑같습니다. 그 말은 즉슨 PC에서 설치되는 모든 보안 솔루션을 RPA도 다 수용을 하면서 업무 보안 정의를 규칙하면서 실질적으로 RPA 봇이 임직원과 똑같이 업무 정보 보안 규칙을 지키면서 봇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 24시간 돌아가는 업무다기 때문에 아무나 접근할 수 없게 RPA를 물리적 보안을 지키면서 지금 봇을 돌리고 있고요. 향후에 RPA 봇이 많아지면 사실상 가상화를 통해서 별도로 관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실무에 계시다 보니까 실무에 정말 좀 자세한 답변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그 RPA 관련된 여러 기술들을 좀 많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관련된 좀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 RPA 시스템 가운데서 특히 AI 기능이 합쳐진 플랫폼을 도입을 할 때 고민이 많은 게 언제쯤 도입을 하면 적당할지, 그리고 혹시 이런 도입 시점을 결정할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가이드가 있는지 좀 궁금하다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전문위원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RPA 시스템 도입 시점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미 RPA 도입한 고객사들도 있고 지금 이제 고민하는 고객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그 인공지능이 탑재된 이런 RPA 도입을 검토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서두르시지 말고 절차를 밟아가라라고 저희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기에 시범 사업을 먼저 도출하셔서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하시고 확장을 하고 나서 RPA,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탑재된 RPA를 도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거다라고 방향성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그 소식을 접하고 있을 겁니다. 알파고와 같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만 특정 업무에 최적화된 인공지능은 있습니다만은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화된 인공지능은 사실은 아직은 조금 더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 업무를 짧게 범위를 정하시고 그 범위에 맞는 어떤 인공지능 기술들을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역시나 RPA 도입을 지금 많이들 고민을 하시기 때문에 도입 시에 좀 고민들을 좀 많이 질문으로 전해주신 것 같은데요. 하나 보면은 RPA를 초기에 기업에 도입을 할 때 업무 프로세스 파악이 우선돼야 되는데 이 현업 담당자가 좀 비협조적으로 하는 상황들이 좀 생길 것 같다. 뭐 컨설팅 기업이라든지 솔루션 기업 입장에서 이런 현업 담당자를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혹은 경영진의 도입을 좀 유도할 수 있도록 그걸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을까라는 좀 질문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실제로 도입을 해보신 NH농협 캐피탈 쪽에서 좀 더 설명해 주시고 또 전문위원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대리님께서 간단하게 경험을. 네. 사실 RPA를 도입하고자 할 때 경영자는 항상 환영합니다. RPA 도입되면 인력이 줄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하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는 것은 RPA 도입한다고 인력이 줄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어필해서도 안 되고요. 사실은 RPA를 도입함으로써 사실은 단순 업무에 대한 인력 증가의 억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근했던 부분은 각 조직별로, 각 본부별로 사실 가장 단순 반복 업무로 힘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선 전환해 주면서 RPA가 이렇게 단순한 업무, 하기 싫은 업무를 먼저 하는 겁니다라는 부분들에서 어필하고 현업 어필을 하였고요. 각 조직별로 정말 그렇게 하기 싫어하는 업무, 하기 싫은 업무들이 있죠. 그런 업무들을 맞춤 교육과 하면서 이런 업무들을 RPA 전환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공감을 얻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그 인식이 개선되면 먼저 이런 부분들은 RPA로 해달라고 하고 찾아오는 조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RPA는 인력 감소가 아니라 사실은 단순 업무에 대한 전환이고 RPA를 인력 감소로 그 성과 지표를 측정한 게 아니라 RPA가 단순 업무를 얼마만큼 몇 시간 하고 있나를 측정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문위원님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가장 공감하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깊이 작업, 단순 업무를 전환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 사용자들마다 자기가 처한 상황이 다르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질문을 많이 하시는 거나 걱정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이 업무를 RPA로 전환하면 내가 해고되는 것 아니야? 라고 실제로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후일 것이고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또는 경영자분들께서 질문하셔도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에는 반복되는 단순 작업에 투자했던 업무 시간을 조금 다른 또는 부가가치가 높은 생산성이 높은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가장 기피하는 단순해서 하기 싫어하는 업무가 무엇이야? 라고 질문하고 그 업무를 뽑아내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사내에서 이런 서로 효과를 공유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포탈이라는 것도 RPA 자체에 대한 자동화뿐만이 아니고 이런 여건을 조성해주는 그래서 서로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이런 거 우리 가능하구나 이거 해서 나는 무엇이 좋아졌어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어서 이제 또 AI 기술 쪽 관련된 또 질문들이 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좀 하나 좀 꼽아서 지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AI를 적용한 RPA가 하이퍼 오토메이션이죠. 복습을 해주셨네요. 하이퍼 오토메이션인데 이 하이퍼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적용이 힘들었던 작업자의 노하우라든지 어떤 판단이 필요한 영역까지 가능한 것인지 라는 좀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는 좀 기술적인 부분도 좀 포함해야 될 것 같아서 연구원님께서 조금 먼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 이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발표 자료랑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AI와 머신러닝 관련된 알고리즘이 작용된 건 이제 IQ봇 부분이고 그 부분들이 이제 문서에 한정해서 이제 학습을 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RPA가 직접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시는 부분에서 진짜 사람처럼 판단을 하거나 노하우를 발휘해서 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이제 RPA에서 적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는 이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제가 또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하고의 결합을 하는 것이 하이퍼 오토메이션의 방향이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하이퍼 오토메이션은 이미 우리가 어떤 성공 사례를 갖고 있다라기보다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이고 시작하는 단계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나친 어떤 상상,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알파고라는 것은 바둑이라고 하는 굉장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굉장히 잘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이고 또 다른 곳으로 게임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알파스타라고 있습니다. 알파스타도 저희가 게임 레벨에서는 가장 높은 등급이라고 하는 마스터 그랜드 등급에 속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어떻게든 특정 업무, 특정 타스크에 특화되어 있어서 그 업무만 잘하는, 그 분야만 잘하는 인공지능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업무에 있어서 일반화시켜서 잘하는 인공지능은 아직은 좀 시간을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오늘 NH 농협 캐피탈에서 나오신 우리 대리님께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대리님 발표를 굉장히 잘 들으신 분 같아요. 질문이 굉장히 긴데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NH 농협 캐피탈 사례를 발표해 주실 때 그 1단계 도입 부분에서 거버넌스를 좀 구축했다고 하셨는데 이 거버넌스라는 게 조직 내에 있는 기존의 IT 거버넌스의 RPA 조직을 포함한 건지 아니면 IT 거버넌스와 상관없이 아예 별도의 RPA를 위한 거버넌스 조직을 만든 건지 좀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고민하시는 부분은 이 거버넌스라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질문 주셨던 것처럼 이거를 기존 IT에다가 포함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별도의 그 아예 거버넌스를 하는 게 좋을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대리님께서 한번 먼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IT 거버넌스와 RPA 거버넌스는 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PA 거버넌스를 사실 별도 조직으로 구축을 하였고요. 그 조직이라 해봤자 사실은 저 혼자이긴 하지만 RPA에 대해서 사실은 너무 많은 부분, 사실 DT 추진 부서뿐만 아니라 현업 부서과 또 책임 분야에 얽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별도로 수립하는 게 맞고요. 하지만 RPA 유지 보수 측면에서는 IT 거버넌스와 사실 연결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RPA가 변화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IT 거버넌스의 어떤 상호 연계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지 RPA를 좀 더 효율적으로 또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확실히 실제로 하시다 보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거버넌스가 사실 정말 중요하거든요. 조문위원님도 좀 추가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RPA가 대상으로 하는 것이 실제 현업 담당자의 업무를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 업무에 대한 이제 그 주체가 누구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동화 진행 과정에 뭔가 그 오작동이 있을 때, 오류가 났을 때, 실패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말씀도 있었고, 그리고 현업 사용자하고 같이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정 정보를 같이 사용을 한다거나 또는 일부 그런 이제 데이터를 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페일 처리에 대한 후속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들, 그리고 이런 계정이라든가 비밀번호 이런 것들을 서로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새로운 어떤 거버넌스 구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화시켜서 모든 회사에 공통되는 거버넌스 수립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회사마다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프레임은 저희가 제공할 수 있지만 고객사와 협의를 하면서 조정하고 효과적인 어떤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을 해야 됩니다. 아마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이 다들 이제 RPA 도입을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이제 도입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마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또 고민하는 포인트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질문이 뭐냐면, 이 RPA를 도입을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분야나 업무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대리님 실제로 해보셨기 때문에 도입하셨을 때 어떤 게 가장 좀 효과적이었는지 좀 설명을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에 대한 답은
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가 가장 효과적인 업무입니다. 중요한 건 가장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 혹은 아예 새로운 업무, RPA가 할 수 있는 새로운 업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사실 그런 것들은 도출하기가 잘 쉽지가 않고 지금 여러 분야에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특정 업무를 말하는 것도 사실 도움이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앞서 말했듯이 업무 유형을 살펴보면 사실 새벽에 미리 준비해서 사람이 매일 해야 되는 그런 업무가 뭔지 탐색을 해보고, 업무 마감 후에 사람이 못했지만 RPA가 더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또 고객과 그리고 그 임직원에 대해서 뭔가 더 밤이라든지 새벽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이 더 이렇게 너무 반복적이어서 못했던 업무들을 뭐 할 수 있을지 좀 생각해 보는 게 사실은 효율적인 업무를 좀 도출하는 방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케이스텍에서 워낙에 다양한 사례를 보유하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해주실 수 있으실 것 같거든요. 전문위원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업무에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특정 분야의 특정 업무는 효과가 있다,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통대로 하는 것들은 뭐 회계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산업 분야뿐만이 아니고 공통으로 해당하는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이후에 어떤 미팅을 통해서 어떤 업무가 더 효과적이다, 또는 지금 주신 질문자분께서 속한 산업 분야에 어떤 사례가 있다라는 것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제 기술을 사실 도입을 할 때 가장 많이 따져보는 게 바로 ROI죠. 얼마나 이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가 될 것 같은데, 관련된 질문이 하나 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RPA 도입을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ROI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이 업무를 적용할 때 이 ROI를 좀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ROI 관련된 좀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먼저 연구원님께서 답변을 조금 주시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 추가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ROI가 기준이 이제 대부분 RPA 작업 자체가 이제 현업분들이 사용을 하시는 시간을 얼마나 사용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는데, 대부분 이제 단순 반복 작업들은 이제 좀 신입분들이나 뭐 계약직 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러닝 타임이나 뭐 이제 어느 정도 대체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측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선정 기준 같은 거는 이제 전문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ROI를 따질 때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나눠서 많이 검토를 합니다. 정량적인 것, 정성적인 것. 그러니까 양으로 측정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ROI가 무엇이냐. 가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담당자가 이 업무를 처리할 때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따라서 이걸 RPA로 전환했을 때 그 담당자에게 새로 만들어지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시간이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또 이 정량에 있어서 어떤 업무 시간뿐만이 아니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람이 업무 담당자가 하다 보니까 샘플링을 해서 또 대표적인 사이트에서 대표적인 데이터만 취합할 수 있는데, RPA를 적용하게 되면 그 범위 자체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양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데이터를 취합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고, 또 뭐 정성적인 거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까 적시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출근하고 나서 이 자료를 보고서를 만들 것인지, 또는 출근하기 전에 만들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저희가 RPA를 업무를 과제를 선정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덧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가서, 네.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만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고민하실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 RPA를 구축을 할 때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세 분 모두 각각 좀 중점 둬야 될 부분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대리님부터 해서 한 분씩 설명을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리님 먼저. 네. RPA 구축 시 가장 중요할 중점을 둬야 될 사항은 사실은 현업에 대한 이해입니다. 결국 RPA를 얼마나 잘 분석하고 결과에 도출해서 RPA를 적용하고, 이게 사실 적용하다 보면 RPA에 대해서 변경사항, 예외사항이 가장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RPA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해주면서 RPA에 대한 그 효과를 입증하고, 또 추가적으로 업무를 더 이끌어내서 RPA로 전환시키는, 그러면서 현업과의 스킨십, 그리고 현업과의 그런 릴레이션십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연구원님. 네. 네.
저는 이제 금융권 관련돼서 RPA 개발이 이제 중점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장 이제 중요했던 점들이 이제 보안 관련된 이슈였습니다. 이제 그 어떤 업무 프로세스를 진행할 때 고객과 이제 금액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서 이제 그 정보보안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업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고려가 됐을 때 이제 어쨌든 RPA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안정적으로 대처가 되느냐 그리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도느냐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관련 현업 부서 이외에도 이제 보안 쪽도 더 고려가 되어 있으면 오히려 좀 더 중요한 성공적인 그 RPA 개발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님. 예, 저는 너무도 뻔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과 끝의 가장 큰 것, RPA 도입에 중요한 건 ROI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과제를 RPA로 전환할 것인가 할 때 도출하는 과정부터 가장 고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ROI입니다. 그래서 ROI가 높은, 즉 전환의 효과가 높은 그런 과제들을 반드시 우선적으로 좀 도출을 하시고 구축하시고 하신다라면은 RPA 도입에 대해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RPA 관련해가지고 전반적인 뭐 구체적인 사례까지 쭉 살펴보면서 정말 유익한 좀 내용들을 많이 접한 것 같은데 저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 모두 굉장히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 한 분씩 또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전문위원님 먼저 해서 이렇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을 지금은 아마 화두만 던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궁금하신 것들, 오늘 못다한 이야기들은 저희 회사로 연락을 주시면 별도의 시간을 마련하고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구원님. 네. 오늘 이렇게 이제 웨비나 진행을 한 덕분에 이제 저도 이제 AI나 이런 쪽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좀 부족한 거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도움이 돼서 좀 더 성공적으로 편하게 직장생활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리님.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RPA를 진행하다 보면 사실 똑같은 고민을 대해서 막히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 드릴 수 있을 부분이 있으시면 메일을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올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웨비나 발표 자료와 다시 보기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